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누군가가 1억 원만 주면 당신을 3개월 안에 완벽한 연설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한다면 솔깃하지 않으세요? 취업 면접도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도 자신만만하게, 심지어 연애도 말빨로 성공시켜 드린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소피스트.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스피치 코치, 논리학 강사, 그리고 성공 컨설턴트를 모두 합친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테네 아고라에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말이에요. 젊은이들아, 나는 프로타고라스다. 나에게 배우면 어떤 주제든 완벽하게 논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할 수 있고 약한 논리를 강한 논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앞다투어 수업료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테네에서 성공하려면 민회에서 다른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웅변술이 필수였거든요. 소피스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르기아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자랑했고, 히피아스는 모든 학문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의 강연은 마치 현대의 테드 토크처럼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걸까? 소크라테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지혜로운 척하는 기술만 뛰어난 걸까?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소피스트들은 비싼 수업료를 받았지만 소크라테스는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접근 방식이었어요.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쳤지만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설득의 기술을 팔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으려 했어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데 성공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요즘도 3개월의 영어 마스터, 일주일에 부자 되는 법, 완벽한 면접 기술 같은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소크라테스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력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단순히 2500년 전 철학자들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의 대결이에요. 인터넷에 넘쳐나는 각종 강의와 자기계발서들 사이에서 진짜 배움을 찾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지적 대결을 함께 지켜보시겠어요? 화려한 말솜씨의 소피스트들과 소박한 질문의 소크라테스.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기원전 5세기 중반, 아테네는 그야말로 교육붐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시민들은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주정이 발달하면서 웅변술이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되었거든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피스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각지에서 아테네로 몰려들어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식의 상품화였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그 선두주자였어요. 그는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아, 나에게서 배우면 정치적 덕목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다. 시민으로서 성공하는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그의 수업료는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백미나 이는 숙련 공예가의 3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가문의 자제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어요. 아버지, 프로타고라스에게 배우고 싶어요. 한 젊은 귀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배울 가치가 있을까? 아버지가 의문을 표했어요. 물론입니다. 그에게 배우면 미래에서 어떤 주제든 완벽하게 논박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정치가로 성공하려면 필수죠. 이런 대화가 아테네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덕목을 기르거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공을 위한 투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고르기아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는 수사학의 마술사라고 불렸는데 실제로 마술사처럼 언어를 조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이런 논리적 마술에 매혹되었어요. 마치 현대의 젊은이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이나 설득의 심리학에 열광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히피아스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어요. 그는 만능 교사를 자처했습니다. 나는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시학, 그리고 심지어 요리와 재봉까지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오늘날의 멀티플랫폼 인플루언서 같은 존재였죠. 소피스트들의 교육은 매우 실용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론보다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약한 논리를 강한 논리로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핵심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결함은 감정으로 덮을 수 있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정치적 성공에 직결되었거든요. 소피스트들은 또한 상대주의 철학을 가르쳤어요. 프로타고라스의 유명한 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는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진리란 무엇인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프로타고라스가 답했어요.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고민 대신 실용적이고 즉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소피스트들의 성공은 대단했어요. 그들은 부와 명성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고급 의복을 입고 화려한 수행원들을 거느리며 다녔어요. 마치 현대의 성공한 강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크라테스였어요. 지식을 돈으로 사고 판다고. 소크라테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지혜도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진리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말인가? 소크라테스의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직접 소피스트들과 대화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과연 그들이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인 척하는 기술만 뛰어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인기를 지켜보며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수업과 높은 수업료, 그리고 열광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지식이란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친구 크리톤과 함께 고민해봤어요. 크리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소피스트들이 파는 것이 진짜 지식일까? 글쎄,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돈을 주고 배우는 걸 보면 분명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크리톤이 답했습니다. 그럼 비싼 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가장 비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가장 비싼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인가? 크리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항상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생각을 요구했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의문은 교육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기술을 전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기르는 것인가? 그는 한 젊은이가 소피스트 수업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 젊은이는 새로 배운 논변술을 자랑하며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논리에는 결함이 있어요. 프로타고라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반박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말재주는 늘었지만 예의나 지혜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늘었지만 덕은 줄어들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결과일까? 세 번째 의문은 진리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소피스트들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명제도 상대적인 건가? 그렇다면 절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역설적 질문들이 소크라테스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침내 소크라테스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프로타고라스가 아테네에서 공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대화해보자. 소크라테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과연 그들이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접근 방식은 남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도전하거나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만약 저 소피스트들이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지만 만약 그들도 나처럼 무지한 사람들이라면 함께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의 만남을 준비했어요. 그는 미리 질문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려 했어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인가?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품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곧 아테네 전체를 뒤흔드는 지적 대결로 발전하게 될 것이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의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교육과 지식, 진리와 지혜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드디어 그 유명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445년경 어느 화창한 오후 아테네의 한 부유한 시민의 집에서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테네 최고의 소피스트와 독특한 철학자의 대화를 직접 듣고 싶어 했거든요. 프로타고라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반면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맨발인 채로 나타났어요. 소크라테스, 당신도 마침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우러 오셨군요. 프로타고라스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타고라스님. 소크라테스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라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덕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덕이란 정치적 기회입니다. 시민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능력이죠. 흥미롭군요. 그럼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훌륭한 아버지들의 아들이 항상 훌륭하지는 않을까요? 페리클레스 같은 위대한 정치가도 자신의 아들들을 훌륭하게 기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프로타고라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아, 그렇다면 덕에는 재능이 필요한 건가요? 그럼 재능이 없는 사람은 덕을 배울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덕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되자 프로타고라스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논리에 모순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관중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타고라스의 완벽한 논리에 감탄해왔는데 소크라테스의 간단한 질문들이 그것을 흔들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로타고라스님, 당신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옳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옳죠. 그럼 어떤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의 가르침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옳은 건가요?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옳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철학에 따르면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옳다는 말씀이네요. 프로타고라스는 완전히 곤란해졌어요. 자신의 논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역설에 빠진 것이었거든요. 이때 고르기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항상 질문만 하고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는군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고르기아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수사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수사학은 설득의 기회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설득인가요? 모든 것에 대한 설득이죠. 의사도 병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수사학자는 의학에 대해 의사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럼 수사학자는 의학을 모르면서도 의사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고르기아스도 점점 곤란해졌어요. 자신이 무지한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보다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관중들은 숨죽이며 이 지적 대결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말솜씨의 소피스트들이 소박한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함께 더 탐구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논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히피아스가 등장했어요. 그는 만능 교사로 자부하며 모든 학문에 통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피아스님, 당신은 정말 박학다식하시군요. 소크라테스가 감탄했어요. 그럼 혹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운 소녀 같은 것이죠. 흥미롭군요. 그럼 아름다운 앞말도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죠. 그럼 아름다운 소녀와 아름다운 앞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아름다운 소녀와 아름다운 앞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공통점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소녀가 아름다움 자체는 아니잖아요. 히피아스는 당황했어요. 구체적인 예시는 쉽게 들 수 있었지만 추상적인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럼 아름다움이란 금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정말요? 그럼 피디아스가 만든 아테나 여신상은 상아와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아름다운 거고 나무로 만든 조각상은 아름답지 않은 건가요? 하지만 때로는 나무 조각상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적절함이 아름다움입니다. 적절함이요. 그럼 적절한 냄비도 아름다운 건가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되자 히피아스는 점점 혼란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확신했던 지식이 사실은 얼마나 모호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그는 항상 구체적인 예시를 요구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을 구체적인 현실과 대조시켜 모순을 드러냈어요. 둘째, 그는 상대방이 사용한 개념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계속 물었어요. 셋째, 그는 발레를 통해 일반화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항상 그럴까요?라는 질문으로 예외 상황을 찾아냈어요. 또 다른 날, 소크라테스는 젊은 소피스트 에우티데모스와 디오니소도로스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논리적 궤변술로 유명했어요. 소크라테스, 당신은 현명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학습이 가능한가요? 에우티데모스가 함정을 파려고 질문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합니다. 아는 사람이 배우나요? 모르는 사람이 배우나요?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만약 아는 사람이 배운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배웁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배운다면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배웁니까? 에우티데모스는 자신의 궤변에 만족해 했어요.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침착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논증이군요. 하지만 혹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될까요?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수학의 기초는 알지만 고급 수학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수학을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모르는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소피스트들의 궤변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갔어요. 그의 무기는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상식과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논쟁은 트라시마코스와의 대화에서 벌어졌어요.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너무 순진합니다. 트라시마코스가 비웃었어요. 정인이 진리니 하는 것들은 모두 환상입니다. 현실은 힘이 정의를 만드는 거예요.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소크라테스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가요? 당연히 돈을 받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죠. 그럼 의사는 환자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계속 아프기를 원하나요? 그야 건강해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환자가 건강해지면 의사는 돈을 못 버는데 그럼 의사 자신에게는 손해 아닌가요? 트라시마코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의사라면 환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통치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통치자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해 나갔어요. 그의 목표는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비록 확실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게 되었거든요. 소피스트들은 점점 소크라테스를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화려한 수사학과 교묘한 논리도 소크라테스에 소박하지만 끈질긴 질문 앞에서는 힘을 잃었거든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에 열광했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했어요.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소크라테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스트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소크라테스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정말 대단해요. 한 젊은이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니. 맞아. 고르기아스도 마찬가지였어. 멋있게 포장했지만 결국 내용은 없었던 거야. 하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 소피스트들에게 비싼 수업료를 낸 일부 젊은이들은 오히려 소크라테스를 원망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쓸모없어진 것 같아. 한 젊은 귀족이 불평했어요. 그럼 우리가 낸 돈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도 웅변술 기법 자체는 여전히 유용하잖아. 소크라테스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닐 거야. 기성세대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소피스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녀를 교육시킨 부모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내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를 교육시켰는데. 한 부유한 상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 아이가 배운 것이 진짜 지식인지 의문이 드네. 하지만 여보, 소크라테스 말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아이는 말을 훨씬 잘하게 되었어요. 그게 문제야? 말은 잘하게 되었는데 그 말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지. 일부 시민들은
소크라테스의 논쟁을 오락거리로 여겼어요. 마치 현대인들이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혼내주는 걸 보러 가자. 한 시민이 친구를 유혹했습니다. 정말 통쾌해? 그래. 저번에 히피아스가 완전히 당황하던 모습이 볼만했어.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시민이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술 전수에 불과했던 거야. 진정한 교육은 영혼을 기르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까? 글쎄, 일단 소크라테스가 하는 방식을 더 지켜봐야겠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말이야. 소피스트들의 지지자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질문만 하고 답은 주지 않아. 프로타고라스의 한 제자가 불만을 표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우리는 실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맞아. 철학적 고민도 좋지만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력이 뭔데, 그냥 말 잘하는 기술. 한 시민이 반박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 기술들은 허상일 수도 있어. 진짜 실력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 아닐까? 정치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일부는 소크라테스를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다. 한 정치가가 우려를 표했어요.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어. 하지만 그의 질문들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 우리도 가끔 자기 성찰이 필요해. 성찰은 좋지만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 곤란하지. 종교 지도자들도 신경이 쓰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전통적 가치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한 제사장이 걱정했어요. 신들에 대한 경외심도 약화시키는 것 같고.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만큼 경건한 사람도 없어. 그의 친구가 변호했습니다. 그는 델포의 신탁을 믿고 따르잖아. 다만 무지한 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아테네 사회 전체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논쟁으로 들끓었어요. 단순한 철학적 논쟁을 넘어서 교육,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논쟁 자체가 아테네 시민들의 사고력을 높였다는 점이에요. 소피스트를 지지하든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든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논쟁이 있어서 좋다. 한 시민이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도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잖아.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논쟁이 계속되면서 소크라테스는 점차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소피스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 했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크라테스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여러 소피스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상품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소피스트들은 지식을 파편적으로 가르칩니다. 웅변술, 논변술, 설득술. 이런 기술들은 분명 유용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지혜의 전부일까요?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기술들을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득할 수 있다고 해서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크라테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약을 먹게 만들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설득술로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과연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올바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덕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소피스트들은 덕을 기술로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덕은 기술일까요?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덕은 암과 삶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정의롭게 사는 것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의롭게 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서도 불의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정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설명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지식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진정한 지혜에서는 둘이 하나라는 것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교육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죠. 한 사람이 답했어요. 그럼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은 올바른 방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겠군요. 그런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 아닐까요? 사람들은 점점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 사람이 의문을 표했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혜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통해 깨워야 해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소피스트가 반박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 말이 맞다면 왜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미소 지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고의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좋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 해롭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럼 악행은 모두 무지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무지를 없애고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이런 설명에 깊이 감동했어요. 복잡해 보이는 인간 행동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오랜 논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주위에 모여 있었고, 모두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해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피스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소크라테스의 논리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젊은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소크라테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지혜의 길은 이렇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이것이 모든 배움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정말 그럴까라고 물어보세요. 질문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열쇠입니다. 셋째, 대화를 통해 함께 탐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진리도 함께라면 발견할 수 있어요. 넷째,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다섯째, 평생에 걸쳐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에는 끝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지혜의 문제가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한 소피스트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럼 당신은 우리가 가르치는 기술들이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웅변술이나 논변술 같은 기술들도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지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런 기술들을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진리를 전파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기술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소피스트들도 이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선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스승은 답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에서 빛납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어요. 오랜 논쟁이 끝나고 나니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가 명확해졌거든요. 한 중년 시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에게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려 했는데 정작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이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앞으로 저희도 선생님처럼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질문하는 법이라. 소크라테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것은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습관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소피스트들도 이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프로타고라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오늘 당신과의 대화는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제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프로타고라스님도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다만 우리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가면 되는 거죠. 완벽한 교육자는 없으니까요. 고르기아스도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앞으로는 수사학을 가르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훌륭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격려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 노을이 아테네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의 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에서 빛난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 깨달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논쟁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교육과 지혜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인 대화였습니다. 이날의 논쟁이 끝난 후 아테네의 교육 문화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소피스트들의 기술 교육도 필요했지만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기술과 지혜, 지식과 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메시지가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식으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한 보수적인 시민이 걱정했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존중해야 사회가 안정되는 법인데.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진정한 안정은 맹목적인 복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에서 오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더 나은 건설이라고. 이렇게 아테네 사회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 발효 과정을 통해 그리스 철학은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대결은 결국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교육관과 지혜관이 만나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적 탐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진정한 교육과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혜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에서 빛난다. 소크라테스의 이 메시지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종 온라인 강의와 자기계발서가 넘쳐나는 현대에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의 길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즉석에서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삶 전체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도 더 지혜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스승은 답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나누는 사람이며 진정한 지혜는 말솜씨가 아니라 올바른 삶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논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